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어제 늦은 밤 통발 어선인 청보호가 뒤집힐 당시 배에는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도 해상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목포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본부가 차려진 3층 상황실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9분쯤입니다. 사고 지점은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해상인데요. 당시 청보호에는 한국인 9명과 외국인 3명 등 모두 12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1명 등 선원 3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밤 12시 10분쯤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3명은 오늘 오후 목포 북항을 통해 육지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2명 등 9명은 아직까지 구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선수에 있던 3명은 모두 구조됐으며 사고 당시 선미 갑판 위에 6명, 기관실 안에는 선장 등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9명 중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선원의 진술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중수색 등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경우 조류가 심하고 바닥 진흙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선박에 실려 있던 통발 3,000여 개가 선내에 떠다녀 기관실 등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경과 해군 등은 SSU, 해난 구조대원 등 58명의 잠수요원들을 동원해 14차례 수중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과 해군함정 등 30여 척과 항공기 8대는 사고 해역 인근을 9개 구역으로 나눠 해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 인양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선사 측이 마련한 크레인이 현재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며 이르면 내일쯤 인양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목포항에서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 상봉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출항 직후부터 배가 기울었고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구조된 선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실종자 가족 앞에 선 구조 선원은 출발할 때부터 배가 평소와 다른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기울었어요. 한 5도 정도. 항해 시간도 길고 2층에 짐도 있기 때문에 선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배 안에는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절반 정도 기관바닥에 물이. 구조된 선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지난해 3월에 건조돼 인천 중구청에 4월 어선으로 등록했습니다. 평소 통발 2,000개 정도를 싣는데 사고 당시에는 3,000개를 실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항 전에는 조선소에서 점검을 받고 페인트 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선수 올려서 다시 재점검 다 하고 나가는 검사를 또 한 번 했다니까요. 걔도 치라고. 노후 선박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실종자 가족은 속만 타들어갑니다. 가족들은 목포항 인근 수협 사무실에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 중에 동료를 구하려고 다시 배에 들어간 선원이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4, 5년 전 하던 사업 대신 뱃일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선원 이모 씨가 빠져나오지 않고 물이 들어온 배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답판장 부인한테 들었습니다.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더래요. 피할 수 있었는데 다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종자 가족들은 생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실종된 선원들의 구조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 3명을 구조한 건 마침 인근에 있던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을 벌였던 광양 프론티어호 이형근 선장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왔습니다. KMT에 온 광양 프론티어 선장 이영물입니다. 네. 구조 활동을 끝내시고 현장은 빠져나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고 해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도착 당시 상황은 어선은 전복돼 있었고요. 뒤집어진 상태로 그 위에 3명의 선원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뒤집어진 어선 바닥 위에 있었다는 건데 구조된 선원들의 상태는 당시에 어땠습니까? 저희가 도착해서 라이프닝을 2m 내외로 던졌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움직임을 못해서 직접 접근해서 전복선 가까이 붙여서 그 스스로 올라오지 못해서 본선 선원 3명이 하선해서 부축해서 저희 본선 갱이 사다리로 부축해갖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당시에 뭐 탈진을 했다던가 저체온증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상태는 구조 당시 상태는 복장 상태는 맨발에 얇은 옷을 입고 해수에 다 젖어 있었고 심한 저체온 상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로 샤워시키고 담요를 감싸고 체온을 빨리 올리려고 뜨거운 물도 마시게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전신 마사지도 해서 그런 식으로 빨리 했지만 선원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렇겠지만 한 10분 정도 뒤에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주변 해역 바다 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혹시 못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분들 외에도 구조를 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상황을 보니까 12명인데 3명밖에 없고 7명은 안에 있다 해서 뒤에 혹시 나와 있는가 하고 계속 해경선들이 올 때까지 뒤 서치를 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구조된 선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구조된 사람들은 일단은 3명은 바깥에 있었고 나머지 선들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 구조 당시에 이 파도나 해류, 이 물의 세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날씨는 좋았다고 들었는데 바다 상황에 혹시 이 사람이 휩쓸려 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까? 그때 보면 조류가 이제 멈춰 있다가 이제 들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돼갖고 들물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 돼서 조류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 사고 해역은 혹시 선박들이 자주 운항을 하던 곳은 맞습니까? 특별히 암초가 많아서 운항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까? 예, 그 주위에는 보통 어선들이 작업도 많이 하고 암초도 없고 그 대신 어망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종된 선원들이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던 이형근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판에 대통령실이 직접 등판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을 운운하는 사람은 적이다 라면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윤핵관을 지적해온 안철수 의원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을 경선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인 듯한데 오히려 이 윤심, 친윤, 반윤 논란이 매듭을 짓긴커녕 앞으로 더욱 불거질 것 같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유난 연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이 연대론을 띄우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당대회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수석은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핵관 하는 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걸 썼는데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안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지휘자라고 표현하며 대통령 안위보다 공천에만 관심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간신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욕보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라며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렇게 윤심을 제대로 확인한 안철수 의원은 당장 대통령실의 이런 공개 비판이 노골적인 경선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을 팔아온 게 누구냐며 안 의원이 유체 이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윤한연대 비판에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로 실력대로 그리고 정책 승부를 하자. 안 의원은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익명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윤심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윤심 호소인처럼 행동한 게 누구냐며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윤한연대라느니 또 대통령의 연대 보정이 일어나니 하면서 윤심 호소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SNS에도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안 후보는 유체 이탈 없는 자기 객관화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해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6명을 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로 결정했습니다. 본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는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10일에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장외 집회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이 낭방비 대책을 집중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회의를 열고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에게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들이 이제 등유, 경유 등을 쓰는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왜 빼냐? 그런 정부도 지원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점을 좀 신경을 좀 써서. 정부를 향해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논의하자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고위원들은 오늘도 검찰 독재와 야당 탄압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캥기는 게 있어서 고초를 겪는 게 아닙니다. 무릇 야당 지도자는 고난과 고초를 받으면서 성장 발전합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내는 것 누구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계 입사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방탄국회 논란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기습 설치되면서 유가족과 서울시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지금 분향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습 설치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놓여 있고요. 그 앞에는 시민들이 헌화한 국가꽃이 빼곡합니다. 어수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한쪽에선 시민들이 스케이트 등 여가를 즐기고 또 한쪽에선 조용히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어린 어진 희생자들을 보니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상을 가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 보내고 기도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100일을 함께 하고 싶어서. 서울시는 내일 오후 1시까지는 자진 철거해라 이런 입장이고 유가족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찰 병력 400여 명이 이곳 서울광장을 빙 둘러 경계하고 있는데요. 폭풍 속 고요 같은 분위기입니다. 유가족은 추모와 소통할 광장 분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분향소에 휘발유를 갖다 놨다며 만약 강제 철거에 나선다면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또 죽습니다.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습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다며 내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공간으로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좁은 골목에서 숨졌는데 답답한 지하에서 추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정치판 땡땡땡땡 뭘까요? 네. 요즘 드라마 이 더 글로리가 인기던데 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가 봅니다. 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피해자가 20년이 지나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의 도전장을 던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 더 글로리 사진을 올리며 김기현 의원은 학폭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집에 찾아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밝히자 학폭 가해자 같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거 문동훈한테 어떻게 했지? 저는 솔직히 좀 소름 돋았습니다.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손잡자고 하는 거 이거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비윤계 의원들이 이 친윤계가 나서서 나 전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친윤계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자 대거 비판하고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냈었죠. 지난 3일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언급하며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에게까지 저렇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저에게는 얼마나 심할까라는 저는 더 글로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주인공을 보면서 사실은 일체화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글로리가 언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검찰을 학교폭력 가해자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뜨거운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훈을 마구 괴롭히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연진 패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은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며 시작했던 분열과 혐오의 전당대회라며 안철수 의원은 용도 폐기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후원회장 신경전, 네. 지금 사진은 이준석 전 대표와 신평 변호사 아닙니까? 네, 신평 변호사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원 의원의 후원회장인데요. 이틀 전 SNS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거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제가 직접 신평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고 탈당 얘기를 꺼낸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지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상존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상규를 벗어난 사람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또 후보 시절 여건이 조성되면 국민의힘 일부와 민주당 쪽 일부, 범국민적인 지원 세력과 합해 당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 정계 개편까지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오면 김한길 전 대표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김한길 역할론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된 진실을 누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망상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캠프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직접 들어보시죠.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건 신평 후보인데 물어보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준석 전 대표도 후원회장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는 현재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은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집안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4년 만에 전국 각지에서 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해가 지기 전 이 달이 뜬다는 이 화이트문이 뜬다던데 보름달 떴습니까? 네, 저는 지금 송파 서울 놀이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껴있는 데다가 올 들어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이 뜨는 날이라 휘영청 밝은 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신밟기의 일환인 횃불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은 올해 건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쥐불놀이는 화재 등 안전을 우려해 LED로 빛을 내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달집 태우기도 곳곳에서 준비 중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은 4년 만에 정월 대보름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코레라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 시원하고 가슴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답답한 게.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걸고 가족 건강하게 바란다고 했어요. 부럼 깨기와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충북 청주도 흥겨웠습니다. 사물놀이패 몸짓에 시민들은 환호했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연날리기와 윷놀이를 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기분도 좋고 제 아들도 나와가지고 좋아해요 지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밤 보름달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기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놀이마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웃지 못할 진풍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심사를 하고 다급한 집주인은 자신의 이력서와 직업까지 면접 보듯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전세 물건도 100개가 넘습니다. 세입자 모시기에 경쟁이 붙으면서 임대인 직장까지 매물 특징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저기 대기업 다니세요. 시거든요. 융자를 낀 거라서 피해를 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였고, 최근 전세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집주인의 직장까지 공개하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역전세난으로 바뀐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가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연초보다 53% 넘게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지 않으니 계약갱신권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세 시장은 집주인 우위 시장이었는데요. 역전세난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지가 역전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3만 호 이상의 입주 폭탄이 예정된 상황. 전세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세입자 우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젠 두렵기까지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서 입지 좋은 곳 3곳은 어디냐 물으니 이곳들을 추천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아련한 이별 편지도 대신 써달라고 했는데 진짜 몇 년은 사귄 것 마냥 내용이 애절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답변을 보여주는 챗봇.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입니다.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챗 GPT가 작성한 로스쿨 시험 답안에 교수도 깜짝 놀랍니다. Questions that we ask on law school exams are not, tell me when this law was passed, or not the types of things you could ask Google.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미국 하원 의원은 챗 GPT가 작성한 연설을 그대로 의회에서 낭독해 화제가 됐습니다. This is a critical step forward in an era where AI and its implications are taking center stage in public discourse. 챗 GPT가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지 제가 직접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 3곳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쇼핑과 레저 등을 근거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꼽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예시로 잘못 제시하기도 하지만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도 추천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더니 절제된 문장으로 이별의 심경을 담백하게 전합니다. 출시 2달 만에 끌어모은 월 사용자 1억 명은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부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내놓았습니다. 윤리 문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판사는 챗 GPT를 판결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고 챗 GPT로 과제를 작성하는 학생들을 걸러내야 하는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글을 대신 써줄 뿐 아니라 작곡과 그림까지 인간을 닮아가고 있어 저작권 문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렇다면 자타공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AI 기반형 채팅 로봇, 이 챗봇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기업들이 앞다퉈 챗봇 도입을 늘리곤 있는데 동문서답에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적금 상품을 비교하려 은행 상담 챗봇을 이용한 직장인 박지우 씨. 상담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로 적금 상품 가입 계속 이렇게만 뜨고 갑자기 무슨 대출 상품 얘기를 하고 또 다르게 질문하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챗봇이 될게요. 이런 식으로. 결국 상담도 못한 채 은행 창구로 가야 했습니다. 그 챗봇 이용하면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 멘트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수준의 그런 기술적으로 발달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은행과 카드사 등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인 챗봇을 도입하는 곳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정부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211개 기업과 기관을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꼴로 AI 챗봇이나 보이스봇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원 없이 챗봇으로만 운영하는 곳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해 쇼핑몰 관련 유선 상담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만. 대부분 기업들은 특정 단어에 대해 미리 입력된 값만 내놓는 저렴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후 관리만 잘해도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바깥에다가 돈 주고 맡겼다고 그냥 그걸 우린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서 불편을 일으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챗봇이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크고 작은 상점들이 밀집한 지하상가에서 불이 나면 끄기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자기기가 과열되기 쉬운지, 어떤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 기자가 지하상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지하상가는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 화재 위험도 커지는데요. 지하상가 화재 위험은 없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점들 한켠에는 전기 히터나 전기난로가 하루 종일 켜져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지하상가 상인들에겐 필수품입니다. 전열기를 비롯해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전기포트까지 겨울철에는 사용하는 전기용품들이 더 많아집니다. 커피포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전열기를 꽂으신다든지 난방기구를 꽂으시면은 차단이 되거나 혹은 좀 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많다 보니 평소 꼼꼼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눈에 안 보이는 전선의 온도까지 확인하고 전선 피복이 벗겨지진 않았는지 살핍니다. 겁나죠. 겁나는데요. 편안하죠. 마음이 놓이죠, 당연히. 행인들이 다니는 지하상가 통로 곳곳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입간판에 가려져 있거나 상점에서 진열한 물품들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겁을 먹은 상태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패닉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는 못 찾죠, 잘. 아무래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툭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을지로 지하상가입니다. 서울 지하상가 중 가장 길게 이어져 있고 오래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철역은 물론 주변 빌딩, 백화점과도 지하로 이어지다 보니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지하상가 전체로 유독가스와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데 대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 찾기가 되게 복잡하고 사실 표지판이 있어도 그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바깥으로 이어진 통로 중간중간에 물품들이 쌓여 있고 방화 셔터 앞에도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서로 나가려고 먼저 아우성은 칠 거고 그런데다가 물건까지 여기서 뒤엉키고 최근 3년간 지하 판매 시설 화재는 214건, 사상자는 23명에 이릅니다. 콘센트 하나에서 시작된 불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상가.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입니다. 미국 영공을 휘저어놓았던 중국발 정찰 풍선이 결국 격추됐습니다. 미국은 중국 보란 듯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중 사이의 신뢰도 맥없이 터져버린 풍선 신세가 됐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푸른 상공을 비행하던 정찰 풍선이 미사일을 맞고 추락합니다. 지상에서 격추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환호합니다. They did it. You heard the boom. I saw the missile. There we go. That's my Air Force right there, buddy.
고도 약 20km에 있던 중국 정찰 풍선은 스텔스 전투기 F-22가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고 F-15 전투기와 공중 구비기 등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On Wednesday as soon as possible.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스쿨버스 석 대 정도 크기로 알려진 정찰 위성은 지난달 28일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사 정찰용으로 확신한 미국은 지상 피해를 우려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뒤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항 3곳에서는 항공기 이착륙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기상 관측용 민간 비행선이 통제력을 잃고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거듭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격추는 과잉 반응이자 국제 관행을 어긴 것이라고 밝혀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양국 사이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도 보입니다. 해상에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 등을 대기시킨 미국은 잔해를 수거해 영공 침입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부석사의 금동관음 보살 좌상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훔쳐왔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빼앗아간 문화재의 소유권을 놓고 지금도 국제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오늘은 약탈 문화재를 둘러싼 세계의 전쟁을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에 새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조각상, 인류 대표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에 있던 파르테논 마블스입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에서 당시 영국 외교관이 떼어갔습니다. 현재도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추진하던 그리스 정부가 최근 영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Έχουμε πια μια πολύ σημαντική αλλαγή στο Ηνωμένο Βασίλειο και σε επίπεδο κοινής γνώμης, αλλά και σε επίπεδο ανθρώπων που έχουν άποψη για το ζήτημα. 영국법은 박물관에게 반환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차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는 작품 전체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영국은 3분의 1에 대해 장기 대여 형식을 주장합니다. 유물 20만 점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영국 박물관에는 무려 800만 점이 있고 미술품 중심으로 전시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49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식민지에서 약탈한 문화재입니다. 영국에 앞서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소유권까지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프랑스는 130년 전 약탈한 서아프리카 베냉의 문화재 가운데 26점을 반환했고 지난해 말 독일도 과거 나이지리아 왕국에서 약탈해 예술상들에게 팔렸던 문화재를 돌려줬습니다. 과거 나치가 폴란드로부터 뺏은 미술품을 보관 중이던 스페인도 자발적으로 반환했습니다. Es ayudar a restituir una injusticia, ayudar a restituir arte expoliado, ayudar en lo que podemos hacer un mundo mejor. 바티칸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 3점을 그리스에게 돌려주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표 이후 영국도 반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만들어졌고 영국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 열강국들이 문화재 반환을 그동안 거부했던 근거 중 하나는 유네스코가 1970년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협약. 당시 식민지 영토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담겼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 이루어진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져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이렇게 돌려받기에는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등이 최근 우리 품으로 돌아왔지만 약탈과 기증 등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21만여 점의 반환은 여전히 소장국과의 협상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지금 창밖의 달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올해의 첫 보름,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대보름이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오늘은 작은 달이 떴습니다. 이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지나면서 작게 보이는 것이죠. 또 해가 지기 전부터 달이 뜨면서 하얀 보름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노란 달빛이 파란 하늘을 통과하면서 하얗게 보인 겁니다.
올해의 소망을 달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부터 낮에는 초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와 남해안은 비 소식이 있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아서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는 데다 치솟는 대출 금리에 찾는 사람도 크게 줄면서 적어도 전세 시장에선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을은 갑을 마치 면접 보듯 심사하고 전세금이 높다며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을의 이런 요구에 전세금을 내려주는 것은 물론이요, 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는 갑들도 있습니다. 세상사 돌고 돈다는데 이렇게 갑과 을도 돌고 도나 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갑질도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으니 결국 갑질은 부질없는 것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원한 갑은 없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